오늘은 직장인의 구매력이 실제로 얼마나 어떤 경로로 침식되는지를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검증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주거비 인상, 물가 상승.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구매력을 갉아먹는 요인은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7가지 요인을 모두 꺼내놓고 각 수치의 출처와 계산 원리를 하나씩 검증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 인상률은 5.4%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수치입니다. 같은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KDI 전망 기준 2.1%. 단순하게 빼면 실질소득이 3.3%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체감은 왜 반대일까요? 보험료가 오르고 임금이 오를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주거비 시장은 공식 지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작년에만 9.3% 올랐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반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분석에 쓰는 7개 요인과 각각의 출처 계산값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CPI 2.1%는 KDI와 통계청 실측치 기준입니다. CPI는 전체 지출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주거비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시장 상승률 3%에서 CPI 안에 이미 반영된 주거 항목 상승률 1.5%를 뺀 초과분 0.375%만 별도로 반영합니다. 환율은 기획재정부 시계열 기준으로 연평균 절하 2.5%의 직접 수입 소비 비중 18%를 곱한 0.45%입니다. 4대 보험료 인상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시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 합산 0.3% 확정된 수치입니다. 교육비는 통계청, 교육부 조사 기준으로 사교육비 상승률 9.3%에서 CPI 교육 항목 1.1%를 뺀 초과분의 지출 비중을 곱해 0.205%로 산출합니다. 소득세 누진과 대출이자는 침식률에 직접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 목표를 역산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반영합니다. 한국 CPI에서 가장 큰 항목은 주택, 수도, 전기, 가스로 전체 가중치의 17%를 차지합니다. CPI 안에 주거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를 전체 지출에 그대로 적용하고 주거비는 시장 상승률 전체가 아닌 CPI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분만 별도로 계산합니다. 시장 상승률 3%에서 CPI 주거 항목 실측 상승률 1.5%를 빼고 초과분 1.5%의 비중 25%를 곱하면 0.375%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점은 한국 CPI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도가 보이죠?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되어 있어서 집을 소유한 분들의 실질 주거비 상승은 CPI에 과소 반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6년 12월 가중치 개편 시 포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2020년 연평균 1180원에서 시작해서 2024년 12월에는 1487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5년간 누적 절하율이 약 26%,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에서 4% 수준입니다. 환율 효과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이중 계산을 피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이 국내 제조원가에 반영되면서 CPI에 간접적으로 포함됩니다. 한국은행과 KDI 연구에 따르면 환율 정가는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순서로 전달되며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정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에는 CPI를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입 소비분 약 18%에만 적용합니다. 직접 수입 소비 비중은 에너지 수입식품 직구 및 수입 소비재를 합산하면 약 121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수입식품 직구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값은 2.5% 곱하기 0.18. 결과는 0.45%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숫자는 추정치가 아닙니다. 법으로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시작해서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0.1% 인상됩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합산하면 올해 추가 부담이 0.3%, 내년엔 0.55%, 그 다음 해엔 0.8%로 누적됩니다. 이 돈은 월급에서 세전에 먼저 잘려나갑니다. 임금이 3% 올라도 보험료로 0.3%가 추가 공제되면 실수령 증가폭은 2.7%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2033년까지 매년 올라갑니다. 소득세 누진부터 짚겠습니다. 소득세 누진은 구매력이 직접 줄어드는 요인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침식률을 방어하기 위해 세전 임금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 역산할 때 적용하는 보정값입니다. 침식률 3.44%를 실수령 기준으로 방어하려면 세전으로는 이것을 한계세율 15%로 나눈 약 4.05%를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목표 산출 슬라이드에서 적용합니다. 교육비입니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47.4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올랐습니다. 통계청 교육부 공동 발표 자료입니다. 4년 연속 최고치 경신입니다. 계산에서는 CPI 교육 항목에 이미 반영된 1.1%를 뺀 초과분 8.2% 피해 지출 비중을 적용합니다. CPI와의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침식률에 포함되는 요인은 5개입니다. CPI 2.1%, 주거비 초과분 0.375%, 환율 직접 효과 0.45%, 보험료 0.3%, 교육비 초과분 0.205%. 소득세 누진과 대출이자는 이 곱셈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는 목표 역산 보정으로 대출이자는 금리 변동이 있을 때만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 5개를 각각 1 더하기 해당 비율로 변환한 다음 모두 곱하고 1을 뺍니다. 단순 합산이 아닌 곱셈인 이유는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약 3.44%입니다. 5개 요인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CPI 효과만 보면 2.10%, 주거비 초과분을 더하면 2.48%, 환율까지 더하면 2.93%, 보험료를 더하면 3.24%, 교육비 초과분까지 모두 더하면 3.44%, CPI 하나만 봤을 때 2.1%이던 것이 나머지 4개 요인을 더하면 3.44%까지 올라갑니다. 1.34%의 차이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표치를 역산합니다. 소득 목표입니다. 침식률 3.44%를 실수령 기준으로 방어하려면 세전으로 더 올려야 합니다. 임금 인상분에 소득세 한계세율 약 15%가 붙기 때문입니다. 3.44%를 0.85로 나누면 약 4.05%. 여기에 보험료 추가 인상분 0.3%를 더하면 세전 소득 목표는 약 4.35% 이상입니다. 자산 목표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15.4% 분리과세, 해외 ETF 양도 차익은 22%입니다. 세후에 3.44%를 남기려면 세전 수익률이 약 4.07%는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안전마진 1.5%를 더합니다. 안전마진 1.5%는 3가지로 구성됩니다. 투자 비용과 수수료, 침식률 추정 오차 완충, 그리고 최소한의 실질 순증분입니다. 합산하면 자산 수익률 목표는 세전 기준 약 5.57% 이상입니다. 이 차트가 오늘 내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연봉을 동결하면 5년 후 구매력이 16% 줄어듭니다. 2% 인상하면 약 7% 감소, 3% 인상하면 약 2% 감소, 손익분기점은 3.44%, 이 수준에서 겨우 현상 유지입니다. 4.35% 이상에서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5%면 5년 뒤 약 8% 증가, 6%면 약 13% 증가입니다. 이 차트는 실수령 기준입니다. 세전 4.35%를 올렸을 때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고 실수령으로 약 3.44%가 남는다는 계산이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숫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44%, 5개 요인을 복합 곱셈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연간 총 구매력 침식률입니다. 이 수치 아래로 실질 자산이 성장하면 해마다 조금씩 뒤처집니다. 4.35% 이상, 세전 소득 인상 목표입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선공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침식률과 정확히 같은 비율로 올려서는 실질 방어가 안됩니다. 5.57% 이상, 세전 자산 수익률 목표입니다. 소득만으로 완전한 방어는 어렵습니다. 자산 수익을 함께 관리해야 비로소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이 숫자들은 주거비 비중, 대출 규모, 자녀 수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제시한 수치는 수도권 세입자, 자녀 1명 기준의 중간값입니다. 자신의 지출 구조를 대입해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